안녕하세요 여러분. 2017년도 1회의 과학 기출문제 풀이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2017년도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을까요?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변화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아마 미리 2016년도에 학습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내용이 변화되었고요. 또 어려운 용어들이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출제 경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첫 번째 시험에서는요, 기존의 유형과 비슷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죠. 유형 자체만 틀린 게 아니라 내용 또한 추가로 새로운 내용, 전혀 앞서 보지 못했던 어떤 내용 또한 추가가 되어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과정이 변화되면서 거기에 추가로 만들어진 새로 들어간 교육과정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신유형과 함께 또 새로운 내용까지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빠지겠죠. 자, 물리 영역별로 한번 보시면 물리 영역에서는 광 센서라는 용어나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문제들, 카르노 열기관 조금 어렵죠. 카르노 열기관은요, 상당히 물리 분야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어려운 영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열력학 법칙에 대해서 법칙의 설명만 공부를 하셨을 텐데 기존에는 카르노 열기관에 대해서 학습을 함께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화학 영역에서는요, 쿼크 또는 축합 중합체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쿼크에 대한 용어도 또한 화학 영역에서 새롭게 들어간 용어예요. 쿼크에 대한 것은 최근에, 그나마도 과학 부분에서 최근에 발견된 어떤 용어이기 때문인데요. 화학 영역에서도 역시나 좀 다소 용어라던가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생물 영역이나 지구과학 영역에서는요, 대체로 기존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용어 설명과 함께 용어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난이도 또한 좀 더 깊숙해졌어요.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보실 건데 듬성듬성 보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세심하게 하나하나 집어가며 보시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같은 문항도 다양한 유형으로 여러 번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 새로운 유형들이 출제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알던 문제들 또한 헷갈려서 막 멘붕 상태로 보다가는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 문제만은 정확하게 맞추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는 새롭게 학습하셔서 시험을 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의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2017년도 문제를 먼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셨다시피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신소재에 관련된 문항들도 좀 출제가 되어지고 있죠. 소재에 대한 용어라던가 그 소재의 풀네임, 완전히 긴 네임,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었고 문제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를 함께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문항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힘 중에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가 중력에 대한 설명이죠. 중력은 뭔가요? 네, 지구 중심부가 지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력의 경우에는 뭔가요? 네, 그렇죠. 자석과 관련된 물체들, 자석이나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발생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극, S극 또는 쇠붙이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죠. 자, 강력은 제가 정답을 체크해 놨죠. 강력의 경우에 정말 강한 상호작용이에요. 1번의 경우에 강력과 양력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면 정답을 찾기가 어렵겠죠. 강력은 뭐냐면 여기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력은 얼마나 강하냐? 바로 원자 핵을 구성하는 중성자와 양성자를 응축시키는 데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원자 안에 들어있는 핵을 쪼개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핵 분열 들어보셨죠? 원자핵을 분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원자핵을 분열시키는 데는 엄청나게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원자핵을 결합시키는 강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력을 끊어내는 데에 맞먹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요,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발전소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 강력이 되는 거고요. 양력의 경우에는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하지만 위험한 힘입니다. 바로 방사능을 붕괴할 정도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강력이 이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센서는 이라고 했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센서 설명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여기서 정답 바로 찾으셨을 수도 있어요. 센서의 종류들. 자, 이런 센서에 대한 내용도요. 사실은 새로운 과학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소재 또는 신기술을 융합한 융합과학 분야에서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빛 신호를 전기로 바꾼다. 센서라는 거는요. 지금 다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센서라는 것은 어떠한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이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치로 관찰을 한다거나 또는 빛으로 관찰을 한다거나 이런 전기적 어떤 신호로 바꿔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빛이 지금 한 10이야. 아니면 이 빛이 지금 20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치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또는 뭐 글씨로 출력을 한다거나 색으로 출력을 한다거나 이걸 바로 전기 신호라고 하죠. 텔레비전 리모컨 수신기에 사용된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광선을 쭉 띡 누르면 광선이 쭉 나갑니다. 바로 빛 센서라는 건데요. 텔레비전 리모컨 앞에 보면 빛이 나가는 구멍, 뭐 어떤 렌즈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 한 번씩 리모컨을 관찰해 보세요. 그 렌즈에 빨간색 빛이면 빨간색 빛, 연두색 빛이면 연두색 빛이 나올 텐데요. 그 빛이 쭉 하고 누르면 빛이 반짝하면서 TV 모니터에 있는 수신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면서 TV가 ON 또는 OFF가 되는 거죠. 아니면 채널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바로 광 센서라고 합니다. 압력 센서는 뭘까요? 그렇죠. 압력의 정도를 대상으로 압력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거예요. 압력의 세기가 약하면 약한 대로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요. 세면 센 대로 전기적 신호로 바꿔요. 자, 세 번째 화학 센서의 경우엔 화학 물질을 전기적 어떤 물질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미세물질, 미생물 또는 어떤 미세먼지의 수치. 미세먼지의 수치가 지금 높습니다, 낮습니다 얘기하죠. 그럼 화학 센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화학적 물질들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 이게 바로 화학 센서가 되는 거죠. 가속도 센서의 경우에는요. 속도를 측정을 하는 센서입니다. 가속도를 측정을 해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였는지 아니면 좀 늦게 이동했는지. 가속도 센서가 어디 있나요? 속도 측정기. 이런 거에 가속도 센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는요. 충격을 또 측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내리쳤느냐 얼마나 천천히 내리쳤느냐에 따라서 그 충격 정도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수치화하기도 하죠. 정답은 1번 광센서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는 같고 질량이 다른 물질 A, B, C를 같은 높이 H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자, 이 3번의 문항은요.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도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계산을 해보라 라는 건데요. 운동 에너지 계산 공식 모르시면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 계산 공식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렇죠. 속도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 속도의 제곱의 경우에는요.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높이와 그렇죠. 높이가 높을수록 속도는 더 빨라요. 높이가 같을수록 속도는 같아지겠죠. 그런데 뭐의 차이예요?
질량의 차이예요. 운동에너지는 무엇이 클수록 클까요? 질량이 비례합니다. 운동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비례관계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문제풀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질량이 가장 큰 것이 될 테니까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C고요. 반면에 운동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1kg짜리 A가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계산 공식 또는 질량과 운동에너지가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말로만 문제를 냈었다면 이번에는 계속 공식과 연계하여 질량과 비례하는지 무엇과 비례하는지 속도를 주어진 게 아니라 높이를 주어졌다는 점. 재밌죠? 속도는 같습니다. 높이가 같기 때문이죠. 자, 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정보를 재생할 때 레이저 빛을 이용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정보를 재생하는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기에서 보여지는 CD, 건전지, 마이크, 자기 테이프 중에 정보를 저장했다가 재생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CD와 자기 테이프. 자기 테이프의 경우에는 CD와 마찬가지로 어떤 음악을 녹음해서 들려주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와 마이크는 사실은 정보를 재생하는 기능은 하지 않죠. 건전지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내는 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도구가 되겠고요. 마이크의 경우에는요, 소리 에너지로 방출하는 거예요.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다시 소리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구가 되겠죠. CD와 자기 테이프가 바로 정보를 재생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자기 테이프는 자기장을 이용합니다. 자기장을 이용하여 정보를 재생하는 기구가 자기 테이프고요. CD의 경우에는 빛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댁에 계시면 CD가 있나요? CD를 한번 보시고요. 노트북이나 아니면 CD 그 본체, 컴퓨터 본체에 CD 집어넣는 그 구멍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뭔가 렌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렌즈에서 뭐가 나올까요?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서 빛 에너지를 쏘아주면서 CD가 뺑글뺑글 돌아갈 때 그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할 때 빛을 이용하여,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재생을 하고요. 자기 테이프는 자기장을 이용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정답은 CD입니다. 정답은 CD입니다. 자, 5번 문항입니다. 다음 그림은 열기관의 1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띠로리. 이게 바로 이번에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카르노 기관. 들어보셨나요? 카르노 기관은요, 카르노 열기관을 얘기하는데요. 카르노 열기관의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은 카르노 기관에 대한 문항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르노 기관은요, 뭘 의미하느냐, 무엇이냐? 열기관이 있어요, 여기 열기관. 열을 이용하여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일을 해내기 때문에 W라고 표기를 했고요. 열을 집어넣어야 일을 하는 기관이겠죠. 그럼 처음에 높은 수준의 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 높은 수준의 열 에너지를 Q1이라고 했어요. Q1을 열기관에 넣어주면, 전달해주면 이 열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것을 저열원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빠져나가는 열을 Q2라고 했어요. 이 Q의 2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열기관이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량의 열이 방출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카르노 기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그렇다면 카르노 기관에 대한 이 설명 중에 옳은 것을 찾아보라 했습니다. Q1이 Q2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많은 양을 넣어서 일을 하고도 남은 에너지, 일부가 빠져나가고 남은 걸로 일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Q1이 Q2보다 더 커야 되겠죠?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W는 일을 한 양입니다. 한 일의 양이에요. 이 Q1은 처음에 주어진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얘기해요.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주고 저열원으로 빠져나간,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기구들이 일을 하겠죠.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열은 우리가
0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카르노 기관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열 에너지에서 그렇게 빠져나간 열 에너지 Q2를 빼야만 한 일의 양이 나오겠군요. 에너지와 일은 동일하게 에너지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되겠죠? 열 에너지 주어진 Q1에서 빠져나간 Q2를 빼면 한 일의 양이 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3번 W, 일한 양 W가 작을수록 열 효율이 높다. 일한 양이 많아야 효율이 좋을까요? 일한 양이 적어야 효율이 좋을까요? 당연히 열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 줬는데 적게 집어넣어서도 많이 일을 했으면 열 효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많이 열 에너지를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밖에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열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다면 W가 작을수록 열 효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클수록 열 효율이 높겠죠. 3번은 틀린 내용이에요. 4번 Q2가 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Q2는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도 빠져나가는 열이에요. 즉, 열 에너지가 일을 하게 만들면 어떠한 일정량의 열 에너지가 열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일정량의 열 에너지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방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이죠. Q2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항입니다. 광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광통신은요. 광통신만 들어보셨죠? 광케이블. 쉽게 말하면 광케이블이에요. 광케이블이 바로 광통신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광통신은요. 광섬유를 이용합니다. 광섬유를 여러 다발로 뭉쳐놓은 것이 바로 뭐냐? 광케이블이에요. 이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요. 이 광섬유 또는 광통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죠. 속도가 빠르고요. 빛의 속도로 쏘아줍니다. 속도가 빠르고요. 또한 그렇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빛을 가지고 전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재생, 다시 반복이 어려워요. 자, 보기. 첫 번째, 무선 통신이다. 자, 광케이블 무선인가요? 광케이블. 집에 되게 두껍게 깔려있죠? 무선 통신 아닙니다. 유선 통신입니다. 광섬유를 사용한다. 광섬유를 묶어 광케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광섬유 사용하는 거 맞고요.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한다. 전반사의 원리 이용합니다. 빛을 이용한다는 것은요. 빛에 있는 어떠한 특성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빛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광통신도요. 빛의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을 하고요. 우리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둘까요? 뭐가 빛의 전반사를 이용하는 의료기기일까요? 네, 내시경. 내시경과 같은 것도요. 빛의 전반사를 이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신소재라던가 여러 가지 의료기기 또 어떤 생활기기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지게 있기 때문에 내시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여러분? 네,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이라고 했어요. 자, 양성자를 구성한다. 너무 신기하죠? 원자를 구성하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인데 그걸 쪼개서 그 양성자를 구성하는 것은 양성자도 쪼개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최근에. 양성자를 구성하는 것 바로 쿼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새롭게 나온 2017년도에 새롭게 나온 용어인데요. 쿼크는요. 양성자나 중성자를 구성하는 입자예요. 이 쿼크를 굉장히 빠른 속도, 양성자와 중성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딪혀 봤어요. 굉장히 밑쪽에서 어떤 학자가 지하 몇백 미터 지하로 내려가서 원자핵과 원자핵을 양쪽 끝에 줍니다. 그리고 광속도로 쏴요. 가운데서 부딪히는 실험을 합니다. 양쪽에서 쫙 쏴 엄청 빠른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부딪혔을 때 쨍 하고 깨지겠죠. 깨지는데 만약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 이상 깨지지 않은 기본 입자라고 한다면 쨍
하고 부딪히는 순간 양성자, 중성자들이 파르르 하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관찰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관찰이 되겠죠. 그런데 새로운 물질이 관찰이 됩니다. 바로 챙! 하자마자 새로운 물질, 쿼크라는 물질이 관찰이 됩니다. 쿼크라는 물질이 관찰이 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했지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쪼개진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쿼크라는 물질로. 이 쿼크라는 물질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너무 작고 무시할 만큼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에 동참하지 않았고요. 실험할 가치가 없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혹시 더 작은 물질로 쪼개지지 않을까 궁금해서 쪼개어봤더니 쪼개지더라. 그 쪼개어진 기본 입자가 바로 쿼크더라. 자, 이온은요 너무 다른 내용이죠. 원자가 전기를 띠게 된 상태, 분자는 원자 여러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상태, 중성자는 양성자와 붙어있는 무엇을 만드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바로 1번 쿼크입니다. 자, 7번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유형은 아니고요. 새로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쿼크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8번입니다. 그림은 물 H2O의 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공유전자쌍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공유전자쌍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O,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이 최외각 전자과, 최외각 전자, 그죠? 껍질, 최외각 전자 껍질,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을 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다 라고 해서 최외각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이 최외각 전자 껍질, 얘도 최외각 전자 껍질이 여기에 있고요. 얘도 최외각 전자 껍질이 여기에 있어요. 최외각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이 전자가, 산소는요 원래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이건 산소 거예요. 그런데요, 수소도 최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건 수소 거예요. 이건 수소 거. 흰색은 산소 거. 그런데 얘네가 결합하려면 뭔가 딱 연결해서 잡아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잡아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전자인데요. 이 수소도 지금 하나의 전자가 있으면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될 거고, 하나가 더 있으면, 수소의 최외각 전자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들어있어야 안정돼요. 이 산소의 전자 껍질, 최외각 전자 껍질엔 8개의 전자가 들어있어야 안정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공유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이 하얀색, 자기 노란색의 하나 가지고 있는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산소에게 공유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자기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산소와 공유하고요. 그 다음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자기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소도 안정, 수소도 안정이 되는 거죠. 서로 안정된 상태, 윈윈이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공유를 하고 있는,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럴 때 전자는 어떻게 공유하고 있나요? 산소는 2개를 공유하고 있죠. 수소도 2개를 공유하고 있죠. 자, 총 몇 개를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나요? 2개씩 공유하고 있죠. 전자쌍을요, 한 쌍, 2쌍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2개씩 공유하고 있다.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정답 찾아내시고요. 최외각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 공유 전자라는 개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화학 파트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화학 파트에서도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9번 문항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분자 화합물은? 이라고 했어요. 역시 화학 파트에서 새로운 용어, 축합 중합체라는 용어가 나오죠. 축합 중합체라는 것은요, 중합시켰다는 얘기예요. 축합 중합체. 뭐 이거는 따로 용어 설명이 필요 없고요. 축합 중합체, 주어진 정보에서 축합 중합체는 되게 여러 개예요. 나일론도 축합 중합체고요. 이 PVC,
폴리비닐이라고 해요. 폴리비닐은 비닐류를 얘기해요. 비닐류. 또는 PVC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보면 마대자루에 플라스틱처럼 생긴 PVC가 있어요. 그것도 이 PVC예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나일론과 PVC의 경우에 중합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질기구 탄성이 있어서 스타킹의 원료로 사용되는 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의 신소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될 수 있어요. 정답이 몇 번일까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1번이 정답이고요. 에틸렌의 경우에는요, 축합 중합체는 아니에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고요. 에틸렌은 휘발성 물질이 되죠. 에틸렌은요, 그리고 또한 어떤 물질을 만들어요. 뭐 섬유를 만들기는 해요. 에틸렌도 섬유를 만들고요. 이 PVC도 섬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스타킹의 원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질기구 탄성이 있지 않아서 스타킹을 만들 수는 없겠죠. 자, PVC는 탄성을 가지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기질 않아요. 딱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 있어요. 아미노산의 경우에는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우리 몸속에도 있고요. 아미노산을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힌트가 주어주고 있는 정답은 나일론을 설명하고 있죠. 나일론의 기본적인 것은 스타킹 원료라는 거 기억하시면 정답 쉽게 찾아내실 겁니다. 자, 10번 문항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자, 다음 설명 보도록 할까요? 다음 설명 보기 전에 그림 먼저 볼게요. 자, 여기 친수성기, 친유성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친수성기는 뭘 의미하냐면 물 숫자예요. 이건 기름할 때 유. 물과 친한 성질을 가지는 꼬리 쪽. 그 다음 기름과 친한 성질을 가지는 쪽. 해가지고 친유성기, 친수성기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친수성기, 친유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참 없거든요. 그렇죠? 물과 섞이면 기름과 섞이지 않아요. 기름과 섞이면 물과 섞이지 않아요. 근데 물과도 섞이고 기름과도 섞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계면활성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기름이 손에 묻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세정을 하나요? 네, 비누로 씻어요. 비누는 친수성기도 있기 때문에 물에 씻겨져 내려가요. 그런데 또한 친유성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녹여요.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도 붙이고 물에 씻겨 내려가기도 하는 친유성기와 친수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세정제와 같은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대부분 거품이 납니다. 비누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세정제, 모든 세정제는 다 계면활성제로서 이 친유성기, 친수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세탁세제, 주방세제, 그다음에 생활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거품이 나죠. 미끌거리고. 이게 다 바로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녹말의 경우에는 물에는 녹아요. 하지만 기름에 녹지는 않아요. 녹여보시면 뜹니다. 또한 설탕 또한 물에는 녹아요. 친유성기, 기름에 녹지 않아요. 아스피린의 경우에도 역시 친수성기를 가지고 있고 친유성기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면활성제로서의 기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두 가지 힌트가 모두 다 비누 하나만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11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메테인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2016년도 2회의 풀이를 보셨나요, 여러분? 그때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더 쉽게 나왔어요. 다른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러한 이제 기존에 출제되어 왔던 문항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특이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죠. 자, 볼게요. 메테인은요. 메테인의 식을 아셔야 되겠죠. 여기 CH4가 바로 메테인이에요. 자, 이것은 화살표 앞에 있기 때문에 반응전. 그래서 반응물질이라고 하죠. 이 두 개는 반응물질. CH4는 생성물질이에요. 자, 반응물질의 원소와 생성물질의 원소의 종류는 어때야 한다? 그렇죠. 같아야 해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C 한 개. 자, C 한 개. 그 다음에 한 개밖에 없어. 가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는 C 한 개와 H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네요. 자,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물질은 뭘까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죠. 자, C 존재합니다. 지워주세요. 양쪽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4H 없네요.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4H. 자, 그런데 자연계에는 4H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계에 H 수소가 존재하는 구조는 H2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H2가 하나만 있으면 H가 2개, 이 H밖에 되지 않아요. 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인 H2가 몇 개가 있어야 합니까? 2개가 있어야 4개의 산소를 가지는 거죠. 이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난이도가 다소 내려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4H가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 찍어버리지 마시고요. 4개가 나오게끔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12번 문항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료장비는, 자, 의료장비 보시기만 해도 정답 바로 보이시는지요? 자기장을 이용하여 신체 각 부위의 영상을 얻는 장치이다. 자기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육, 혈관 등을 촬영하여 뇌졸중, 암 등을 진단한다. 자,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 몇 가지 없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몸속에 있는 내부를 다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요. 자, 이런 기계 안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바로 MRI라고 하죠. MRI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정답 4번인데요. 자기 공명 영상 장치는요, 자기장을 이용합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신체 부위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그 소리를 이용하여 따따따따따 다 찍어내는 거예요. 순간순간 몇 초 사이에. 자, 그래서 근육과 혈관 또는 뇌, 기타 등등의 안에 있는 속기관을 다 찍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내시경의 경우에는 뇌를 찍을 때, 근육을 찍을 때 내시경을 막 파고 들어가나요? 아니죠. 내시경은 빛의 전반사를 활용한 도구이고요. 청진기는 빛의 음파를 이용한 도구예요. 혈압계의 경우에는 압력 센서를 이용한 도구가 되겠죠. 정답은 4번, 자기장을 이용하는 의료기구는 자기 공명 영상장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2번 문항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았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 2017년도 1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에서는 또 그리 어려운 문항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문항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인 문제들만 다룬다라고 보시고요. 기본적인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는 내용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여러 번 연습을 하여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오겠죠. 자, 오늘 역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13번 문항부터 25번 문항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